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사연 많은 50대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상처와 아픔이겠죠. 불행하게도 저희 장모님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3번이나 겪으셔야 했습니다. 곁에 그런 장모님을 지켜보며 저 역시 마음이 무너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혹시나 저희와 같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아픔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어릴 적 부모에게 버려져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결혼도 하기 전에 절 갖게 된 어머니가 덜컥 집을 나가더니 어느 날 텐마르에 호디블에 쌓인 절 두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외할머니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절 온 마음으로 품어 안아주셨어요. 어릴 때야 그런 사정은 모르고 그저 거칠기만 한 할머니의 사랑에 투정만 부렸지만 조금 나이를 먹고 보니 외할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을까 싶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는 혹시 내가 귀찮거나 미운 적 없었어요? 엄마가 날 가져서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거잖아요. 아무리 손주라도 말 안 듣고 땡깡 부리며 밉지. 근데 어쩔 수 있었겠니? 내 새끼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품어야지. 넌 그래도 네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널 이 세상에 낳아준 사람이니까 너도 나중에 자식 낳고 살다 보면 그 마음 알게 될 거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제가 미처 그 마음을 알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는데 할머니께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게 가슴 깊이 큰 한으로 남았어요. 동시에 이제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은 막막함을 느꼈고요. 그야말로 혈혈단신,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는 처지가 된 거였죠. 그렇게 전 무작정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고향에 마음 붙일 곳도 없고 자꾸 할머니 생각만 났거든요. 도시로 온 전 일단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재원 씨, 그러지 말고 일 끝나고 소주 한잔하고 가는 거 어때? 어차피 혼자 산다면서 집에 들어가 봐야 뭐해? 아,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이어서요.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들어가세요. 저죠? 아이,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나? 싫다는 사람 두고 우리나 가서 진탕 마시자고. 저는 당시 다니던 회사의 동료들마저 멀리하며 굉장히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괜히 정을 줬다가 또 잃게 될까봐, 다시 혼자 남게 될까봐 저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스스로를 지켜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닫힌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정말 재미있는 우연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밥을 먹더라도 사람 없는 식당만 찾아다녔어요. 그날도 마을 제일 구석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사장님이 불친절하다고 소문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전 오히려 제가 와도 말 한마디 붙이지 않는 식당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처럼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여기 김치찌개 하나 해주실래요?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혼자 오셨어요?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자꾸 혼자 오는 양반들밖에 없네. 기다리세요. 아주머니는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로 주문하셨고 역시나 식당 사장님은 아주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주머니 머쓱해 하시다가 구석에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도 2인 이상은 와야 마진이 남는데 내가 혼자 와서 화가 나셨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 원래 저러세요. 저는 당황해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게
저로선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그 아주머니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 제가 밥을 다 먹었을 무렵 사장님은 아주머니가 앉은 테이블에 툭 하고 김치찌개를 던지듯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 바람에 찌개 국물이 아주머니 옷으로 조금 튄 모양이었어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휴지로 국물을 닦으셨지만 뻘건 국물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휴, 이를 어째. 우리 딸이 사준 옷인데 아휴, 이거 지워지지도 않네. 가게 사장님은 아주머니의 말을 들었을 텐데 못 들은 척하며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그냥 계산하고 나갈까 하다가 아주머니 혼자 가게에 두고 나오면 또 어떤 봉변을 당하실까 싶어 결국 사장님께 제가 대신 한 소리를 해줬습니다. 사장님, 보니까 아까 서빙하시다가 저 아주머니 옷에 국물을 튀게 하신 것 같던데요. 이거 다른 식당 같으면 음식값은 물론이고 세탁비까지 드려야 돼요. 그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요? 둘이 뭐 아는 사이인가? 왜 괜히 생트집을 잡고 그래요? 증거 있어요? 저 아줌마가 먹다가 흘렸을지 누가 알아? 증거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제가 증거죠. 저 여기 앞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요즘 장사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괜히 몇 명 없는 손님마저 잃지 마시고 좋게 사과드리시죠. 사장님은 결국 아주머니에게 사과하고 음식값은 안 받겠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세탁비까지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아주머니가 손살을 치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고마워요 총각. 난 사과 받은 거로도 충분해요. 젊은 총각이 괜히 나 때문에 나서게 돼서 미안하게 됐네요. 이거 우리 가게 명함인데 언제 꼭 한번 밥 먹으러 와요. 아주머니 그러시더니 어떤 족발집 명함을 내미셨어요. 아주머니도 식당을 하시는데 재료를 사러 시장에 나왔다가 저녁을 때우고 들어가려던 참이었대요. 아주머니 망설이는 제 손에 명함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가게에 꼭 한번 놀러와요. 그래도 나름 단골 손님이 많은 집이니까 젊은 양반 입맛에도 잘 맞을 거예요. 족발 싫어하며 보쌈도 있고 막국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삶거든요. 아주머니는 제게 살짝 눈인사를 하시고 발걸음을 돌리셨고 저도 손에 쥔 명함을 꼭 쥔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의 우연이 이렇게나 소중한 인연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로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러 아주머니와의 기억이 잊혀갈 무렵 전 외근을 나왔다가 어떤 시장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쯤이라서 식당마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유독 손님이 길게 줄 선 어떤 족발집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족발집이 점심때부터 저렇게 손님이 많나 싶어 저도 모르게 유심히 들여다보게 됐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가게 입구에서 족발을 삶고 계신 사장님이 유독 눈에 익더라고요. 사장님도 거리에 서서 뚫어져라 보고 있던 제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제게 손을 흔드셨죠. 어머, 총각, 나예요, 나. 그때 그 김치 국물. 세상에 이렇게 다시 보네. 어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전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사장님이 계신 걸 본 거라서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니, 서운하게 어떻게 그냥 보내요. 점심 안 먹었죠? 들어와서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요. 그 사장님은 전에 식당에서 만났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기어이 제 손을 이끌고 가게로 데려가 자리에 앉히셨어요. 한참 손님이 많은 시간이라 전 약간 구석자리에 앉게 되었죠. 사장님은 얼마 되지 않아 맛있게 보이는 막국수와 족발, 보쌈까지 점심상이라고 하기엔 과할 정도로 정말 푸짐하게 내오셨고요. 아이고, 자리가 이래서 미안해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요. 여보, 효주야, 이리 와서 인사드려. 저번에 내가 말한 그 총각이야. 엄마가 곤란할 때 도와주셨다는. 여긴 우리 딸인데 직장 쉬는 날이라고 나와서 도와주고 있네요. 전 졸지에 아주머님의 남편분 따님하고까지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따님은 아주머니가 잠시 서빙을 간 틈을 타서 제게 다가와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가 어찌나 고마웠다고 말씀하시던지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조금 부담스럽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워낙 표현이 많으신 분이라. 그러면서 코를 약간 찡긋하는데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배려심이 많은 게 아주머님을 쏙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전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님이 식사비를 안 받으실 것 같아 몰래 테이블에 올려놓고 급한 일이 있다며 가게를 빠져나왔죠. 하지만 그날 저녁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아주머님 따님이 코를 찡긋하며 웃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왼쪽으로 누워도 생각나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생각나고 결국엔 전 날이 새도록 그분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마침내 전 다시 그 족발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마음에 참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게 앞에서 계속 서성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고 돌아본 그곳엔 며칠 동안 절 시달리게 했던 그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오늘도 외근 나오셨나 봐요. 저번엔 왜 그렇게 가셨어요? 돈도 테이블 위에 두시고 너무해요.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신 줄 아세요? 오늘은 절대 그렇게 안 보낼 거예요. 전 절 이끄는 손에 홀린 듯이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남편분은 역시나 절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아예 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죠. 그전까지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싫어서 혼자 밥을 먹던 제가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아주머님의 족발 가게를 찾았고 퇴근하면 가게를 도와주러 온다는 따님과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턴 식살 핑계로 그 여자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저 사장님의 족발도 정말 좋아합니다만 효주 씨와 족발 말고 다른 음식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족발집 말고 밖에서도 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멋없고 서툰 고백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귀엽게 웃어 보이며 그러자고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우연에서 인연으로, 인연에서 운명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효주 씨와 만나는 사이라는 걸 아시고 아주머님은 정말 깜짝 놀라셨지만 이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저희 둘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아주머님도 처음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와 족발집 단골이 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익감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아주머님은 한 번도 절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집밥이 그리울 틈도 없이 절 가족처럼 챙겨주셨죠. 저의 호칭도 처음엔 아주머님, 그 다음은 사장님, 그러다 장모님이라 부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전 허락을 받을 가족이 없었기에 그저 천의 고아인 절 받아주신 처가 식구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지금은 제 아내가 된 효준의 가족은 아내 오빠인 형님,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는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외롭게 자란 전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리 좀 앉아보세요. 언제 또 흰머리가 이렇게 자라셨대요? 손님들이 보면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아들이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혼자 할아버지라 불리면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참, 몇 주에 한 번씩 새치 염색하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구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직접 해준다니 내 얌전히 맡겨야지. 그러게 아들이 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받아야지. 나도 뒤통수에 흰머리가 가득하던데 기다리면 염색해 줄 거야? 그거 내가 해줄게 엄마. 아버지 옆에 앉아보세요. 오늘은 족발집 말고 미용실 오픈이에요. 처가 식구들은 이렇게 살갑게 서로를 챙겼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은 어찌나 많이 다니던지 주말이면 등산, 나들이 해수욕까지 예전에 저로선 상상도 못하던 따뜻한 풍경 속에서
어느새 저도 자연스레 어울리고 있었어요. 사위,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가기로 한 거 안 잊었지? 거기 산세가 그렇게 멋있다는데 가서 가족 사진도 한 장 찍으면 좋겠네. 우리 사위 인물이 훤칠해서 사진 찍어다 걸어두면 남들이 다 연예인 할 거냐고 할 거야. 그지? 아이고, 당신 아들한테 생전 그런 소리 한 번 안 하더니 하여간 사위 사랑은 장모가 1등이네. 효서가, 이 아빠한텐 우리 아들이 1등이고 우리 사이가 1.5등이야.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투덕거리시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처가 식구들 모두가 사이가 좋았지만 특히 장인어른과 형님의 사이가 각별했어요. 장인어른 말씀으론 형님이 태어나자마자 족발집을 열게 되어서 잠시 시골에 맡겨둔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우리 큰아들을 한 달 동안 시골에 맡겨두었었는데 얼마 뒤에 찾으러 가보니까 애가 한 달 내내 울었는지 얼굴이 아주 홀쭉해져서 기가 팍 죽어 있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그전까지 빵긋빵긋 잘 웃던 애가 한동안 웃지도 않더라니까. 장인어른은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형님도 원체 성격이 다정하신 편이라 장인어른을 정말 살갑게 잘 모셨고요. 두 분이 취미도 잘 맞으셨는지 가족 전체 여행이 아니더라도 산에도 가시고 낚시도 다니셨답니다. 저도 그런 두 분 사이에 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이고, 요즘엔 우리 사이까지 껴서 아주 삼총사네, 삼총사야. 이번엔 1박 2일로 낚시를 가겠다고? 어쩌면 남자 셋이 저렇게 죽이 잘 맞을까? 당신은 좋겠수. 아들하고 사이가 든든하게 당신 모시고 다니니까 말이야.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곤 저희가 삼총사라며 웃으시곤 했죠. 그 모든 모습이 저희 가족의 일상이었고 소소한 행복이었답니다. 항상 다정하고 상냥하신 형님은 저희보다 몇 해 더 먼저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조카들도 형님을 닮아 착하고 귀여웠고 가끔 뵙는 처남댁도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저는 가족이 주는 안정감에 너무나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도 의례 그랬던 것처럼 형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매제, 많이 바쁜가? 우리 주말에 아버지하고 내장산 가기로 했었잖아. 그날 스케줄 괜찮아? 그 무렵 주말에 장인어른 형님과 함께 내장산 단풍을 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장모님과 아내는 산을 좋아하지 않아 남자들끼리 가자고 약속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제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시름시름 앓았어요. 결국 참다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려 등산을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 어쩌나. 요즘 한절기라서 그런가. 자넨 우리 걱정하지 말고 푹 쉬게. 몸 잘 챙기고 등산이야 다음에 다시 가면 되지. 우리 삼총사 여행은 조만간 다시 날잘 잡아보게나. 장인어른은 제 걱정을 해주시며 그저 몸이나 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두 분과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그날이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45분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박서방,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지금 자네 장인하고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있대. 무슨 사고가 났다는데 나 도저히 몸이 떨려서 혼자 병원에 못 가겠네. 어서 이리로 좀 와줄 수 있겠나? 그때 장모님은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고 계셨어요. 전 그때까지 아프던 것도 있고 그 즉시 차를 몰아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처가가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기에 정말 총알같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풍경에 그만 넋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항상 따뜻하게 절 반겨주시던 장인어른과 형님이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신 겁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며 달려온 차량과 정면 충돌한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 순간이 제 결혼 생활 8년 만에 처음 겪은 가장 큰 충격이었죠. 저는 빈소에 놓인 장인어른과 형님의 사진을 보고도 도저히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물며 장모님과 아내가 느끼는 고통은 오죽하겠습니까? 장모님이 이미 울다가 실신하셔서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고 아내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두 분 가시는 길을 살펴야 했기에 계속 눈물이 흐르는 와중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조문객들마저 모두 돌아간 새벽에 오면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를 악물고 울었어요. 박서방, 우리 사우나나 갈까? 자네가 전에 그러지 않았나? 아버지랑 같이 사우나 가서 서로 등 밀어주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고. 내가 오늘 그 소원 들어줌세. 어디 그것뿐이겠어? 삶은 달걀도 실컷 사줄게. 매제,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힘들다며. 에휴, 젊은 사람이 어깨가 축 처졌구만. 내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런 말이 있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는 말이네. 자네도 힘든 일 있더라도 언제나 웃으며 살게나.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여전히 환히 웃고 있는 두 분을 보며 자꾸만 좋았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장인어른, 형님, 그날 제가 운전만 했어도, 제가 그날 함께만 갔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은 도저히 웃어지지가 않네요. 오늘만, 딱 하루만 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참 엎드려 울고 있었는데 어느새 제 곁에 다가온 아내가 절 다정하게 안아주더라고요.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울지 마, 여보. 아버지랑 오빠가 지금 당신 봤으면 울보라고 놀렸겠다. 그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두 사람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 아내의 따스한 위로를 들으니 전 그제야 목 놓아 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떠나보내는 고통은 홀로 남게 된 처남댁과 조카들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처남댁은 언제나 차분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조카들을 붙잡고 장례식장에 떠나가라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 살려내. 애들 아빠 살려내.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이 먼저 가야 돼? 대체 왜? 엄마 왜 그래요? 아빠 어디 갔는데요? 아빠 멀리 간 거예요? 아빠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싫어요. 아빠 빨리 오라고 해요. 그런 처남들 옆에서 조카들까지 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통한 오열 속에서 장례식이 끝나고 장모님은 점점 말을 잃고 눈의 초점마저 사라졌어요. 장모님은 말수가 급격하게 준 채로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힘없이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언제나 웃음만 가득했던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결국 아내는 그런 장모님 곁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장모님이 하시던 족발집에 나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함께 있어도 장모님의 상태는 회복되지 못했고 병원까지 모셔갔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장모님을 혼자 두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희에게 아이가 둘 있었는데 아이들의 재롱도 장모님이 다시 기운을 차리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모님이 또 혼자 울고 계셨나 봐요. 그 당시 7살이었던 큰애가 그 모습을 보고 장모님께 조심스럽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속상한 일 있어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때 5살이던 저희 막내딸도 의젓하게 할머니를 위로하는 제 오빠를 따라하며 장모님을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울지 마요. 이걸로 코 풀어요. 흥.
심지어는 작은 손으로 장모님의 등을 두들겨드리기도 했고요. 한참 우시던 장모님도 그 귀여운 모습을 보고는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안마도 해주고 다 컸네. 다 컸어. 너희들을 봐서라도 할미가 기운 차려야지. 그지? 내 강아지들 덕분에 할미가 산다. 살아. 가족을 잃고 슬퍼하시던 장모님은 결국 또다시 가족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에게 족발집을 맡기고 집에서 쉬시면서 제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매일 아이들 등하교도 챙겨주시고 아내에게 손주 바보라는 놀림을 당할 만큼 손주들을 예뻐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떠나시고 장모님마저 족발집에서 물러나자 가게를 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졌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보기도 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도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족발집에 합류하게 됐답니다. 여보, 3번 테이블에 족발 대짜 2개, 막국수 하나. 2번 테이블 주문은 나간 거지? 다 나갔어요. 아휴, 당신 없었으면 나 혼자 이 바쁜 가게를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장모님의 족발집은 그야말로 맛집 그 자체였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도 많았고 동네를 떠났던 사람들도 장모님 족발이 그리워 다시 찾아올 만큼 소문난 맛집이었어요. 내가 여기 살다가 먼 곳으로 이사 갔는데도 이 족발 생각이 나서 다시 왔다니까요. 내가 살면서 먹어본 족발 중에 이 집이 최고입니다. 어느 날은 한 손님이 울먹이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가게 10년 단골이셨어요. 지금 암투병 중이시라 밥도 못 드시면서 이 가게 족발 좀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라도 맡게 해드리려고 포장해 갑니다. 부디 오래오래 장사해 주세요. 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지시면 꼭 같이 올게요. 저는 그 손님께 족발을 정성껏 포장해드리면서 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록 힘든 일도 있었지만 손님들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저희 가족들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아내와 제가 가게를 도맡아 족발집을 꾸려온 지도 7년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과 형님이 제가 36이던 해 돌아가셨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저희 가족에게 닥친 비극은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어느 날 또다시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대체 저와 장모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제 아내의 갑작스런 사고 소식이었답니다. 여보, 나 요 앞에 은행 좀 다녀올게. 점심시간 지나서 그렇게 바쁘진 않을 거야. 당신 혼자 잘할 수 있지?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셔. 나간 김에 당신 바람이나 좀 쐬고 와. 족발 냄새만 맡고 있기 힘들다며. 그날 아내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은행에 가겠다며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은행에 다녀오는데 오래 걸려야 30분 남짓일 텐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전 손에 묻은 양념도 닦지 못한 채 가게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은행이며 주변 거리를 이잡듯 찾아다녔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 낯선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병원인데요. 최효주 씨 보호자 되시죠? 최효주 씨가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아닐 거라고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제 발은 어느새 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절대 익숙해지지 않을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은행에 간다던 제 아내가 왜 차가운 얼굴이 되어 누워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내는 은행에 다녀오는 길에 급하게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부딪혔고 그때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장모님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졸도하셨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여보, 제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어떻게 당신마저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 어떻게 당신마저? 저는 그저 정신을 놓고 아니야, 아니야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해봐도 아내는 이미 장인어른과 형님 곁으로 떠난 후였어요. 저와 장모님은 졸지 3명의 가족을 차례로 떠나보낸 것이었죠. 장모님은 너무 큰 충격에 심한 발작을 일으켜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아내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할 만큼 망가져버리셨습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까지 사랑하는 가족을 셋이나 떠나보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아내와의 갑작스런 이별은 남은 가족 중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사촌들에게 장례식장을 부탁하고 계속 병원 신세를 졌어요. 그리고 발인 때만은 아내 곁을 지키고 싶어서 억지로 힘을 냈지만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하고 인생이 송두리째 부서지는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저라도 힘을 내서 장모님을 챙겼어야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통에 저 역시 누군가를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가 끝나고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가게 문도 열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때 병원에 계셨는데 솔직히 병원에 가서 챙겨드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박서방, 날쎄.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지? 남편하고 아들 앞세우고 자네한테 정말 많이 의지하고 살았네. 그런데 우리 딸까지 떠나보내고 나니 마음이 너무 허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생때 같은 자식들 앞세우고 대체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자네에게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그만 따라가려고 해. 내 남편 내 새끼들이 보고 싶어서 나 하루도 더 살고 싶지가 않네. 박서방이 이 못난 장모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아무래도 이 모든 고통이 다 내 탓인 것 같으니까 내가 떠나는 게 맞아. 더는 내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우리 손주들 잘 키워주고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줘. 사랑해 내 사위. 저는 장모님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저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장모님의 위치 추적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억겁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경찰에게서 장모님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함께 자랐다는 고향 마을 근처에 있는 깊은 산 중턱에서 발견됐습니다. 더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어린 시절 추억과 장인어른과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에서 몹쓸 선택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다행히 혼자 산 중턱에 앉아있는 장모님을 수상하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빠르게 구조가 될 수 있었고 전 곧바로 장모님의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간 시골 파출소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장모님을 보게 되었어요. 전 그러면 안 됐지만 장모님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 크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장모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장모님마저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 메시지 보고 제 마음이 어떨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장인어른을 잃고 형님을 잃고 아내까지 잃었어요. 근데 장모님마저 떠나보내라고요?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박서방, 내가 자네한테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하네. 내가 우리 딸 곁으로 가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용기가 안 났어. 내가 이 나이에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가족들 다 앞세우고 살 자격이 어딨다고. 갑자기 무서워졌어. 자네도 힘들게 해서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장모님은 소리도 못 내시고 그저 어깨를 떨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을 보고
저까지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제가 죄송해요, 장모님. 혹시 장모님마저 떠나보낼까봐 저 역시 너무 무서웠어요. 장모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누구보다 아내가, 장인어른이, 형님이 그리워요. 하지만 장모님마저 제 곁을 떠나시면 저도 장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의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즐기게 살아봐요. 이 즐긴 목숨 끝까지 놓지 말고 이 사람들 목까지 살아요. 제발,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저는 울고 계신 장모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장모님과 제 얘기를 옆에서 듣고 계시던 경찰분들도 어느새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요. 그렇게 장모님은 무사히 저희 가족 곁으로 돌아오셨어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죠. 우선 저와 장모님 아이들까지 길지 않은 시간에 가족들을 떠나보낸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심리치료는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치료 횟수가 쌓여가면서 서서히 서로의 슬픔을 마주하고 꺼내는 계기가 되어주었어요. 장모님은 처음엔 많이 울기도 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지난 추억을 얘기하며 웃기도 하셨어요. 애들 아빠가요. 사실은 족발을 못 먹거든요. 내가 족발 장사하자고 우겨서 억지로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참 열심히도 도왔답니다. 하루는 자꾸 가게 일은 안 하고 밖에서 마당이나 쓸고 있더라고요. 저는 농땡이 부리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족발 끓이는 냄새 질려서 밖으로 도망친 거더라고요.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남편분께서 참 사력 있고 다정하신 분이셨네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남편을 닮아서 참 속이 깊고 다정한 애들이었어요. 우리 큰아들은 아들인데도 어릴 적이면 맨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고요. 우리 딸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시간만 나면 가게를 도와주곤 했으니까요. 한 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들어보실래요? 장모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동안 억눌렸던 아픔을 얘기하면서 속이 많이 후련해졌어요. 제가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외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평생 혼자 살겠거니 했는데 그런 저에게 가족이란 게 뭔지 알려준 사람이 제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에요. 선생님, 제가 그 사람들 잃은 슬픔을 어떻게 앞으로 감내하고 살아야 할까요? 환자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그 마음 어찌다 헤아리겠냐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자분의 소중한 가족들은 영원히 그 마음속에 함께 할 거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곁에 남은 가족들, 장모님 아이들, 그리고 먼저 떠난 그 사람들이 남겨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상담사 선생님 말씀대로 떠나간 가족들이 남겨준 모든 추억, 기억, 사랑이 남은 저희를 살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저희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아냈어요. 장모님과 전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열심히 장사를 해나갔습니다.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학원이 끝나면 가게에 와서 서빙도 도와주곤 했죠. 할머니, 이거 몇 번 테이블로 나갈까요? 이거 아까 양념장 추가하신 건 제가 가져다 드렸어요. 아이고, 기특한 우리 손주. 이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가게를 척척 해내는구만. 아이들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저와 장모님은 좀 쉬시라며 가게일 뿐 아니라 집안일까지 돕더라고요. 저희 애들 참 많이 컸죠? 이렇게 아이들까지 힘을 보태주니 저희 족발집은 더더욱 입소문을 타고 많은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단골은 갈수록 늘어갔고 체인점 문의까지 꾸준히 들어왔어요. 장모님은 족발에 있어서나 언제나 큰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고요. 우리 가게 족발 맛은 아무도 흉내 못 내지.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들이 와도 어떻게 내 솜씨를 따라잡겠어? 안 그래, 박서방? 네, 그럼요, 장모님. 장모님 족발은
그 누구와도 흉내도 못 내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주방엔 얼씬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희 장모님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주방을 호령하고 계셨어요. 큰 사단이 있고 1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건강하시게요. 가끔은 처남댁과 조카들도 가게에 놀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형님을 보낼 때만 해도 작기만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멋진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고, 넌 어느새 키가 고모부보다 훌쩍 컸구나. 이러다 금세 장가 간다고 하는 거 아닌지 몰라. 앞으로 네 어머니 잘 모시고 씩씩하게 지내야 한다. 그럼요, 고모부. 저희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요. 고모부도 잘 지내시는 거죠?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건 녀석도 참 어느새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다 컸네 정말. 그렇게 훌쩍 지난 세월을 체감하며 여전히 작은 가게에서 장모님과 제가 둘이서 북적북적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직장 생활하던 제 아들이 고민이 있다며 털어놓더라고요. 아버지, 할머니, 사실 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아니겠지. 나만 잘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회사 갈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릴 지경이에요. 제 큰아들은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평소에 방긋방긋 잘 웃는 녀석인데 그 무렵엔 눈밑이 검고 표정도 많이 어두워졌어요. 옆에서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더라고요. 장모님과 전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긴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죠. 아들, 그리고 우리 막둥이 딸, 할머니하고 이 아빠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언제까지 둘이서 족발집을 운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차라리 이참에 너의 힘을 빌려서 족발집을 체인점으로 확장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 사실 여러 군데서 제의도 참 많이 들어왔고 제법 괜찮은 제안도 있더구나. 그래, 너의 생각은 어떠니? 아빤 강요할 생각은 없다. 늘 직접 요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셨던 장모님이 마침내 체인점 확장을 허락하신 거였어요. 아마 직장 때문에 고민이 많은 큰손주 때문이었겠죠. 너희들만 괜찮다면 난 이제 믿고 맡기고 싶구나. 내 나이가 벌써 몇이냐? 사람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제 이 가게 너희가 잘 꾸려나가 봐라. 똑똑한 사람들이니 내가 말 안 해도 잘하겠지? 우리 손주들이 안다면 이젠 믿고 맡겨야지.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할머니 가게라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자기 일처럼 가게 일을 도왔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족발가게 체인점은 전국에 7개로 늘었어요. 평소에 저희 집 음식 맛을 좋아했던 손님 중에 몇 분이 직접 체인점을 내기도 했고 꽤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들도 만났답니다. 장모님은 90이 넘어서도 가끔 가게에 들러 아이들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단골들과 인사도 나누셨어요. 그저 장모님이 건강하게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힘이 되었고요. 그렇게 아내가 떠난 지도 어느새 16년이 흘렀네요. 장모님은 93세 일기로 마침내 그렇게나 그리워하시던 장인어른 형님, 아내 곁으로 떠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미소 짓는 얼굴로 길었던 삶의 마침표를 찍으셨던 거죠. 장모님, 드디어 가족들 모두 만나시겠네요. 행복하시죠? 전 여기서 남은 가족들 잘 보살피면서 오래오래 살다가 가겠습니다. 가셔서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도 실컷 나누시고 왜 그렇게 빨리 가버렸냐고 잔소리도 실컷 하시고요. 그리고 제 아내를 본다면 제가 많이 그리워한다고 우리 애들도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장모님. 그렇게 전 장모님을 보내고 여전히 아이들과 족발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장모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장모님이 물려주신 가게와 사랑은 여전히 저희 가족이 버틸 수 있는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편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흰
이렇게 장모님의 손길이 깃든 이 가게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네요. 그 자체로도 참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장모님은 저희 가족에게 살아갈 힘과 미래를 물려주셨고, 지금도 저희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가게를 홍보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저희 가게를 방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식으로 보답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 사랑하는 제 가족들에게 한마디 남기고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언제나 친아버지처럼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저한테 언제나 들려주시던 좋은 말씀, 저 살면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살게요. 그리고 장모님, 거기서 편히 지내고 계신 거죠? 앞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보, 너무 보고 싶소. 사랑의 효주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